그렇죠? 예. 예. 뭐, 저 가볼게요,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내려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요거 이야기 했죠. 요거 이야기를 했고, 이제 요거 이야기를 했고, 여기 왜 이렇게, 요거는 이제 조금씩만 이거 다 봤고, 예. 요거 이야기 했고, 요거는 아미노산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나중에 이야기를 할 건데, 아미노산에 있는 사이드 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이드 체인에 원, 이거 왜 화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네. 원래 상태로 돌아가네. 아미노, 얘들이면 되는데, 되네. 여기 아미노산이라고, 벌써 잘안 돼. 아, 이거 열악한 환경인데. 아미노산입니다. 이 아미노산에서 사이드 체인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입니다. 여기 이제 사이드 체인이거든요. 여기 이제 언제 어떤 pH에서 떨어지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개만 하고 지나갑니다. 요거는 우리가 사실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거의 사이드 체인입니다. 우리가 G, 내가 잘못 쓰는 거 아닐 텐데. 이게 잘 먹히질 않네. 어, 예, 참. GLU라고 하는 글루타메이트에서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잘 지워지는데 왜 글만 유독 쓰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익숙한 거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요거 히스티딘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티딘에서가, 여기 이제 히스티딘이라고 해서 HIS라고 하는데, 그냥 제대로 안 움직인, 이거 이제 DNA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그렇죠? 여기 이제 요 부분이 여러분들, 요 부분이 포스포에스테를 본답니다. 여기 이제 요 부분을 유심히 보면 DNA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DNA 이게 한 가닥입니다. 그러면 한 가닥에 있는 베이스하고 이쪽에 베이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될 부분 우리가 DNA는 이야기를 안 할 텐데 요 부분이 옆에 가닥에 이쪽 부분에 있는 요걸 이제 베이스라고 합니다. 요 베이스하고 이쪽도 베이스죠. 이쪽에 또 옆에 가닥이 하나 베이스가 나오겠죠. 이렇게 얘하고 수소결합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쪽의 수소결합이 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수속이라는 이유입니다. 옆에 있는 상대방에 그래서 이제 두 가닥을 이룰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볼게요. 여기에 포스포 DSL 본드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포스포 DSL 본드거든요. 여기에 마이너스 차지가 있는 걸 한번 보면, 우리가 DNA를 확인할 때, DNA가 전기영동이라고 해서, DNA가 전기를 끌어주면, 이쪽에 마이너스 전기, 이쪽에 플러스 전기를 주게 되면, 만약에 이 중간에 저기 DNA가 있다면, 얘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 사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DNA가 전기영동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전기영동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DNA가 전기영동을 하게 되는데, 전기영동, 일렉트로 포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도저히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써졌다가 안 써야 돼요.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전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생화학 실험을 하게 되면 이름들을 실제로 실험을 해볼 텐데, 이제 그 원리가 여기고 요 원리를 간단하죠. 근데 이중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 알 수 있는 이유가 수속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수속이라고 해서 얘들이 두 가닥이 쪼이고 있습니다. 왜 수속이라고 하냐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 얘들이 물을 싫어한다. 얘들이 물을 싫어하는 거니까 어떻게 물을 하려는 방법이 없거나 얘들이 꼬여가지고 지금 베이비가 물을 내가지고 안에 숨겨져 그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면 얘들이 꼬이냐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이건 물을 싫어하는 거니까 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물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얘들이 소속이라고 엄청나게 강하게 된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깥쪽에서는 뭐냐 그 부분에 내가 진짜 여기서 요런 아시죠? 저녁으로는 아니 수속이라고 이제 하면서 아가 안 들어가는 우리 DNA에 대해서는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가볼게요. 우리는 이거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우리는 뭐, 4촌이 어디고, 8촌이 어디고, 이 정도 신경을 그렇게 뭐 굉장히 나는 알지만, 그거의 의미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원의 세포냐, 신의 세포냐라는 것이 중요한 요것만 딱 이야기를 하고 지나갈 겁니다. 오늘 왜냐하면 세포의 구조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의 세포에 관심을 가지지만 원의 세포도 하는 것과 우리가 신의 세포를 보고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상당히 세포 내에서 공간들이 많이 존재하는 거고 무슨 역할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뭐라는 하나의 사이폰에 있는 점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원래는 좀 진술합니다. 예. 그런데 작성하는 원리는 거의 똑같이 작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원의 세포에서 신의 세포 쪽을 원의 세포를 이해하고 신의 세포 쪽으로 가는 이제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가 원의 세포에서 원의 세포에서 이해했으면 신의 세포 쪽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더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이 세포의 인류에서 간단한 요것만 보고 지나갈게요. 오늘은 그렇지 않아서 말씀할 수 없는 것부터 지나갈게요. 예, 이거는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넥타를 코스라고 하더니 여러분 16일 RNA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기 뭐 나중에 우리가 이걸 할 때는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우리가 DNA 이야기할 때는 요런 문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유전자를 보고 이야기하고 가까운 친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뭐냐면 16일 RNA라는 것이 있습니다. 16일 RNA
슬로이로 한다는데. 이제 요거는 지나갈게요. 예. 이런 거 이제 우량식입니다. 여기 한번 올리면 돼요. 보면은. 이거는 사이아노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이 광합성을 가능하면, 박테리아에 우리가 많이 보는 원인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원인데, 이제 이콜라이를 많이 대장적인 거고, 이제 이걸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한다. 이게 생긴 모양에 따라 이렇게 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기를 할 필요 없는데,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램 네거티브. 잘 안 쓰니까 불편하고,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말을 안 들어. 편히. 좋겠는데. 그램 음성양, 음성양성. 그렇게 우리가 오늘은 뭐 이렇게 할게요. 그냥. 예, 예, 그램. 처음에 안 쓰이시네. 그램, 예. 여러분 불편할 텐데, 어쨌든 뭐, 지나갈게요. 이게, 이 속에 하게 다른 것인데, 또 이렇게 기관들이 없습니다. 여기 펼쳐져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염색체입니다. 염색체고 이제 이쪽에 오만 종류의 효소하고 단백질들이 이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채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이제 원액세포라는 뜻이죠.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가볼게요. 이게 이제 신액세포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지 않습니까? 여기 뭐입니까? 핵이고. 그렇죠. 핵이죠. 핵 속에 DNA라든지 염색체가 들어있는 거죠. 물론 염색체만 있는 건 아닙니다. RNA도 존재합니다. RNA는 여러분 뭐, DNA를 되는 거죠. 얘는 단일 가닥이 핵입니다. DNA는 요 속에서 보호가 된다는 거지. 세포막. 이 바깥쪽 세포막도 있지만 안에 또 구획되었다고 합니까? 그렇게 된 거고. 여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여기 점이 쪽쪽 있는 건 이제 얘가 리보솜이라고 하는 거죠. 단백질을 만드는 큰 덩치의 물질을 우리가 리보솜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리보솜이라고 하는 거가 여기에 러프 엔도플라스미 레티큘럼이라든지 이런 데 새카맣게 여기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알갱이가. 그리고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 위치입니다. 이 단백질을 만들어가지고 요 주머니 속으로 싹 집어넣어줍니다. 예. 그러면 이 안에서 단백질이 폴딩 이렇게 뭐 구조를 가지고, 예, 이제 이거는 만들어질 때는 리니어하게 쭉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리니어하게 만들어지는 걸 폴딩을 합니다. 이렇게 폴딩을 해가 자기 모양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다른 추가적으로 자를 건 잘라내고, 뭐 이런 식의 일을 합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골지체 쪽으로 옮겨갈 때도 어떻게 옮겨가느냐면 주머니에다가 넣어가지고 옮겨갑니다. 요걸 우리가 비스클이라고 하는데, 조그마한 주머니에다가 쌓아가지고 골지체로 갑니다. 골지체에서는 뭐 어떤 위치를 잡고, 그 다음에 뭐 단백질이 폴딩 어느 정도 됐을 거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단백질이 세포 내에 있을 건지, 밖으로 내보낼 건지, 태그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뭐 글리코실레이션, 당을 갖다 붙여가지고 뭐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그런 역할을 합니다. 거기,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 할게요.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여기, 여러분, 여기에 뭐입니까, 여기? 미토콘드리아.
여기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대사 과정에서는 지방이라든지 이런 걸 여기 대사하는데 중요한 에너지를 얻는데 가장 중요한 여기 세포 내 소기구. 그래서 여러분들 지방은 다 지방을 가지고 대사할 때는 잘라가지고 에너지를 만들 때는 여기서 다 만듭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 역할만 하나요. 탄수화물을 잘라가지고 우리가 어떤 저기 산소가 필요한 사이클로 들어갈 때도 이 안으로 가지고 와서 추가적인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으로 갑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 여러분들 에너지를 한 번에 왕창 만들 수 있냐, 적게 만들 수 있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세포 근육 세포도 많아지지만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힘을 쓰는 데는 순간에 힘을 쓰는 데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는 뭐가 필요하겠어? 산소가 이쪽으로 공급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고 또 그런 거를 있죠. 우리가 산소를 가지고 뭡니까? 에너지를 극대화시킵니다. 만드는 그 효과를 극대화시킵니다. 에너지가 훨씬 많이 만들어집니다. 산소를 씀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저기 작은 창자를 통해 가지고 그 음식물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되면 거기 이제 특별한 세포 내 조직이나 이런 데 전달되잖아요. 전달되어져 가지고 뭐 세포 바깥쪽에서 이런 사이토조이라고 하는 이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이제 당 같은 걸 자르고 지방은 바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제 써야 된다고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로 바로 들어갑니다. 길이가 너무 깊지 않으면. 아니면 미토콘드리아 바로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고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세포 여기 막 사이의 공간에서 어느 정도 준비 여러 가지 반응을 거친 다음에 또 미토콘드리아 쪽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에너지로 바뀌느냐 하면 전자의 에너지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는 거의 전자의 에너지로 바뀌는 거다. 물론 지방은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들어가서 자르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차이가 있죠. 이제 당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에너지를 만드는 중요한 기관이다 이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힘을 왕창 한 번에 쓰는 사람, 안 쓰는 못 쓰는 사람 이런 거가 뭐 근육만 많다고 해서 힘을 한 번에 큰 힘을 낼 수 있는 경우도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미토콘드리아 개수를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또 가볼게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요거 했죠, 대충. 요거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열역학이라고 하는 왜 또 전혀 다른 개념이냐? 요거는 앞으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죠. 앞으로 하기 위한 준비 단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열역학을 조금만 하고 갑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면 하는 거 전부 다 안 하고 갑니다. 어떠냐 하면 우리가 열역학 뭐 제2 법칙 뭐 이런 거 알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그러면 그 양쪽에 이 플라스크가 연결되어 있는 저 콜크 마개를 이쪽은 진공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열게 되면 왜 이런 식으로 이쪽에 있던 입자들이 이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플라스크 쪽으로 옮겨가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균형을 평형 상태를 맞추느냐 하는 거 우리가 이런 걸 경우를 우리가 자발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경험으로 알잖아요. 이제 이런 왜 이렇게 자발적으로 일어나냐 하는 개념을 조금 잡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함수를 가지고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열리가 제1법칙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우주의 에너지는 일정하다. 우주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 큰 우리 지구하고 그 밖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되거나 에너지는 파괴되지 않는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일정하다는 개념이 이게 이제 열역학 제1법칙이고 그다음에 좀 볼게요. 열역학 제2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여러분 엔트로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엔트로피가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발적인 과정에서 우주의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가만히 두었는데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한다든지 이렇게 안 했는데도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은 총 엔트로피, 그러니까 우주 엔트로피지만 이거 총 엔트로피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총 엔트로피가 항상 이게 토탈입니다. 이 총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하더라. 총 엔트로피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는 시스템의 엔트로피 더하기 주변, 주위, 그 주변은 뭐입니까?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이걸 합친 엔트로피의 합이 항상, 이거 왜 델타를 썼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시스템이 1번이 있고, 시스템이 1번에서 시스템을 2번으로 이제 이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스템이 2번입니다. 또 표기도 안 돼요. 여기 이제 2번으로, 이게 이제 2번이라는 거죠. 그렇죠? 2번으로. 시스템이 1번에서 시스템이 2번으로 갈 때, 우리가 이게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가느냐 하는 걸 예측하는 걸 볼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근데 이게 문제가, 우리가 참 어려운 부분이 시스템은 쳐다보기가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스템은 뭐, 반응시키면 데이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외부의 변화를 참 알기 어려운, 물론, 뭐, 측정을 하기가 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주변에 어떻게 온도가 올라간다, 뭐 이런 걸 볼 수는 있죠. 완전 반응이 일어나는 전후에. 그런데 요거는 열역학적인 하나의 스테이트에서 두 번째 다른 스테이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응이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압축이 일어나다든지 뭐 팽창이 일어나든지 어떤 반응에 의해서 그러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제 이 열역학적인 상태가 변화가 오는 거잖아요. 자, 열역학적인 변수 값의 변화가 오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게 자발적으로 가는가를 보는데 우리가 지금 시스템만 쳐다보는 거는 쉽습니다. 근데 주변을 참 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파악하기가.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물을 떠가지고 겨울에는 주변에 온도가 낮죠. 겨울에는 물을 바깥쪽에 내놓으면 그러니까 뭡니까? 저 그릇에 물을 담아가지고 바깥쪽에 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얘가 어떻게 할 줄 알잖아요. 얼잖아요. 그러면 물이 그릇에 넣어둔 물이 이렇게 무질서가 크냐, 물 분자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엔트로피가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바깥쪽에 놔두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얼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스템만 쳐다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왜냐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이 자연의 현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겨울에 물이 엔트로피가 많은 물 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가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문제는 뭐냐면 주변을 안 보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변이 봐면 이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간다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정반대로 뭐 그러면 여름에 얼음을 이렇게 꺼내 놓으면 이거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가죠. 이게 시스템만 보면 그렇잖아요. 얼음이 꽉 걸려 있을 때는 물이 잡혀 있으니까 엔트로피가 지금 줄어든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무질서한 게 줄어든 상태에서 얘가 주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물이 되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무슨 시스템만 쳐다보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왜 이거는 주변 안 쳐다봐도 이해가 되죠. 근데 아까 겨울의 경우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주변을 쳐다보는 게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 때문에 큰 전제는 총 엔트로피는 증가하면 반응을 이 시스템 어떤 특정한 상태에서 두 번째 상태로 가는 걸 예측을 하기는 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변을 쳐다보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함수를 도입할 거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함수라고 하는 걸 깁스 프리 에너지라고 하는 함수는 시스템만 쳐다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거는 우리가 이거는 증명이 됐습니다. 우리가 총 엔트로피는 증가하더라 하는 건 아는데 항상 시스템만 쳐다보면 좋겠는데 주변을 쳐다봐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전제는 맞습니다. 그렇게 총 엔트로피는 항상 총 엔트로피가 0보다 크면 이게 증가하는 쪽이면 왜냐하면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갈 때 예를 들면 반응이 일어난다. 무슨 어떤 열역학적인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갈 때 이게 왜 우리가 변화량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변화량이 시스템에다가
외부를 더해가지고 0보다 크면 무조건 그 반응은 자발적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방향을 아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반응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안 해보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엔트로피는 이렇다는 걸 알겠는데, 엔트로피만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주변을 신경을 쓰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게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거가, 요 전제는 맞습니다. 요 전제는, 지금 이야기했던 요 전제는 맞습니다. 우리가 맞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쉽게 쓸 수 있는 변수로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이 뭐입니까, 이거? 이제 그걸 설명을 해줄게요. 조금, 이제, 바로 이러네요. 이거는 그냥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무 손도 안 대고 집에 와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잠만 자고, 들랑당 여기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한 일주일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아니면 이게 엔트로피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똑같은 이야기지만 치우려고 하면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이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건 자연의 현상이다. 이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 이야기를,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우리가 이미 다 이야기한 거고. 그래서 이제 다시 가볼게요. 시간은 괜찮죠? 네. 어쨌든 가볼게요. 그런데 그래도 좀 신경이 쓰일 텐데, 소리도 들리고 해서. 요걸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요거의 결론은 그겁니다. 뭘 결론을 내릴 거냐. 엔트로피만 가지고 하는 거 이거 힘들어. 시스템만 쳐다봐야 되는데, 주변을 쳐다보기 힘들어. 그래서 새로운 함수를 도입하는 것이 깁스프리 에너지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깁스프리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정의가 이렇습니다. 이것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정의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G는, 깁스프리 에너지를 G로 표시하잖아요. G는 뭐냐 하면, G는 H 마이너스입니다. TS입니다. 요거는 정의입니다, 정의. 깁스프리 에너지는 G는 H 마이너스. H는 엔탈피 값입니다. 여러분 본 적 있죠? 물론 델타를 취하면, 여기다 델타를 취하면 요런 식이 돼. 근데 요런 식이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온도는 왜 일정하지? 근데 온도는 일정한데 왜 엔탈피하고 온도하고 상관이 있는데 왜 엔탈피를 이야기하면서 온도를 일정하게 뒀지?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압력 일정 조건은 이제 주기는 할 겁니다. 밑에다가 주는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이런 식입니다. 사실 엔탈피하고 온도하고는 상관이 있죠.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잖아요. 이 열이니까요. 그렇죠? 상관이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런 식입니다. 이해를 하면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반응을 시킨다는데 할 때 이제 개념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조그마한 그릇에서 이 반응을 시키면은 열이 좀 나면 온도가 바뀌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예를 들어 반응 용기가 큰 데에서 열이 좀 나도 온도에, 왜냐면 이게 물의 열용량이 크니까 좀 큰 상태에서 이야기하면 열이 좀 나와도 온도에 영향을 안 주는 그런 환경.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상황이다 생각하고 사실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게 온도가 일정한 변수가 많아지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개념을 조금만 이해를 시킬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오늘은 시간이 다 안 되면 요걸 오늘은 조금 아직은 시간이 조금 있긴 한데 요거는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잘 안 나와가지고 그렇지 요거는 하면 좀 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긴 한데 요런 걸 이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잘 나오는데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 시스템이 안쪽이 시스템입니다. 얼마 안 쓰이는데 잘 나와요. 얼마 안 쓰이고. 여기 안쪽이 시스템입니다. 바깥쪽은 주의죠. 그렇죠? 주의. 바깥쪽은 주의입니다. 안이 시스템입니다. 요 경계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정하면 명확하잖아요.
여러분 뭐 반응 용기라고 하면 반응 용기 내가 시스템이고 바깥쪽은 주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 보면 시스템이 중심입니다. 여러분 시스템. 그래서 일이나 열이 시스템 쪽에 가해지면 무조건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시스템에서 주변에 일이나 열이나 뭐든지 가면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부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호는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요 부호 상태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보면 이제 요걸 한번 볼게요. 요걸 좀 볼게요. 요걸 이제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기 기스프리 에너지의 병입니다. 델타 G의 개는 여기에 개자가 붙였으면 이것도 다 개자 붙여가지고 개만 쳐다볼 텐데 델타 G 시스템은 델타 H 시스템 마이너스 T 델타 H 시스템이다. 요거는 원래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나온 건데 우리가 조금 조작을 할 겁니다. 어떻게 조작을 하느냐 하면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무슨 식을 이끌어내야 되냐면 앞에서 했던 총 엔트로피가 0보다 크면 자발적이라고 하는 쪽으로 조금 손을 대가지고 그 결론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려고 하거든요. 거기 보면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델타 H 시스템은 마이너스 T 델타 S 주의라고 하는 거 이해가 갑니까? 이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부호만 반대고 값은 같다 하는 거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시스템이 델타 H만큼 받았다는 이야기는 뭐입니까? 주변이 델타 H만큼 잃었다는 이야기는 주변 입장에서 보면 델타 H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 이해가 갑니까? 예, 요거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이해가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시스템이 중심으로 쳐다가고 시스템이 얻은 거는 주변에서 잃은 거에다가 보험을 만들자. 값은 똑같은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요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요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왜 일정한 압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느냐면 여러분들이 기억나겠지만 일정한 압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 요 식을 못 쓰겠습니다만 혹시나 다음 시간에 편하게 쓸 수 있으면 요걸 조금 더 설명해 줄게요. 무슨 말이냐면 압력이 일정하면 반응에 관계된 열이 엔탈피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 혹시 압니까? 그 개념 때문에 일정한 압력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요거는 다음에 여러분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여기 해주면 여기 어려운 개념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요 앞에 단계에 있던 관계로부터 요거는 쉽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그렇게 갈게요. 일단은 여기 잘 뭐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오늘 다 못해도 됩니다. 뭐 내일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요. 여러분이 연력학을 안 배웠으면 좀 그런데 여기 연력학을 조금 배웠으면 이게 흔한 식입니다. DS 이게 또 이걸 쓸 수가 없습니다. DS 가만 있어요. 어떻게 쓸만한 게 없나? 이거 가지고 뭐 쓸 수 있나? 이거 가지고 뭐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는 건 모르겠다. 이것도 못 쓰는데? 펜. 설명하는 거고. 이거는 뭐 하는 거지? DS. 쓰이잖아. 네. 쓰집니다. DS는 여기 엔트로피에서 많이 쓰는 건데 안 되겠네요. 조금 써야 되냐 알겠네. 요 부분은 여러분 요 부분은 내일 어쨌든지 간에 다시 설명을 할게요. 더 이상 이게 쓰지지 않으니까 요거는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일단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먼저 여러분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다른 걸 한번 볼게요.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내일 그래 결론을 먼저 그냥 이야기할게요. 결론부터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결론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는 가야 되니까요. 예. 여기 결론입니다. 요 식에서, 요 식에서 먼저 그러면 한번 보죠. 뭐. 요 식을, 끝식을 한번 볼게요. 끝식을. 요 식을 한번 볼게요. 요 식을 한번 볼게요. 요 식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부터 내려온 식인데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죠. 아까 개념을 여러분들이 보호가 어떻게 되냐 시스템을 기준으로 했을 때만 이해하게 되면 이거 별 식이 아닙니다. 이 식의 의미는 총 엔트로피라고 하는 건 항상 자발적으로 가려고 하면 0보다 커야 되잖아요. 이렇게요. 그게 자발적인 과정인 경우에잖아요. 그때는 뭐 같습니까? 주변하고 시스템은 엔트로피는 시스템하고 주위를 다 합친 총 엔트로피가 0보다 크게 되면 자발적으로 반응이 진행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요 식에서 얻어진 결과가 얘입니다. 아, 그러면 온도는 항상 0보다 적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 0보다 크려고 하면 얘가 0보다 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델타 G가 뭐 하다는 겁니까? 0보다 적어지면 되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걸 알겠죠? 아, 위에 거는 몰라도 됩니다. 지금 이야기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이겁니다. 결론이 이거면 총, 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엔트로피가 총 엔트로피입니다. 우주는 그렇잖아요. 총 엔트로피가 0보다 크면 되더라 하는 걸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거가 연력학 제2법칙의 결론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예, 여기 0입니다, 0. 0보다 크면 되는 거니까. 그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요걸 이제 결론을 우리가, 근데 이거는 델타 S 우주는 시스템하고 주위를 다 봐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기 보기 불편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거하고 같은 식의 관계에 있는 마이너스 델타 G 시스템, T분의 델타 G 마이너스 시스템이 0보다 적어지면 여기 마이너스를 뭡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줘 버리면은 요런 경우 관계가 나오잖아요. 뭐 T는 뭐 이쪽으로 있든지 없든지 뭐 그러면은 일단은 T분의 마이너스 델타 G가 0보다 커야 되니까 델타 G는 0보다 적어지면 되잖아요. 근데 무슨 델타 G입니까? 시스템.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깁스프리 에너지가 0보다 적기만 하면 이거는 주변도 안 쳐다봐도 되고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요건이 뭐더라? 델타 G가 0보다 적으면 되더라. 이해했습니까? 요거 이해했습니까? 예. 여기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델타 G 시스템만 쳐다보고, 아, 이 값이 0보다 적네. 그럼, 이건 자발적으로 일어나네. 그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엔트로피를 쳐다보려고 하니까 총 엔트로피를 계산을 항상 주변하고 시스템을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뭐만 보면 된다고요? 델타 G의 시스템만 쳐다보자. 근데 이거 그 계산해가지고 뭐 시스템 1에서 2로 뭐 반응이 일어나는데 무슨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 요거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안 해보고 우리가 델타지가 0보다 적네. 그럼 이거는 자발적으로 가겠네 하고 가만히 두고 간다는 거죠. 그 이제 방향성을 아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이제 거기서 의미가 있다. 여기 델타지가 0보다 적을 때 이 델타지는 무슨 거라고요? 시스템의 델타지다. 여기 시스템의 델타지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거기 오늘의 사실 결론입니다. 예, 오늘 결론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왜 이걸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시스템, 뭐, 델타 G의 차이만 볼 거다. 아, 이게 델타 G 차이를 보고, 아, 이게 0보다 적네. 그럼 뭐, 이거는 자발적으로는 반응이네? 반응이 가네. 근데 반응이 얼마나 빨리 가는 거는 얘가 이야기를 못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반응 속도론적으로 쳐다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거는 단위 시간당에 반응물이 생성물을 얼마나 가느냐 하는 거를 따져줘야 되는 거고, 이거는 어쨌든 가더라면 시간은 얼마나 걸리든지 간에 이제 방향성을 보는 건 중요하다. 그 이야기. 네. 여러분, 오늘은, 그래도, 예,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요거를, 오늘은 그냥, 요 정도 선에서 한 걸 그냥 여러분 성공한 걸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열악해가지고, 요 펜만 좀 작동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 대면을 듣는 사람도 여기, 이 글씨가 잘 안 나와서 그렇지, 뭐, 큰 문제는 없었죠? 네, 오늘은 요까지 하고, 내일 앞부분, 요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2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요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오늘 했던 부분들을 이해를 좀 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거다. 예,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우리가 어떤 세포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따져줄 때도 중요한 이 역할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대사 과정이라도 이 단계가 한 막 연속적으로 10단계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잘려져 가지고 흡수가 일어나면 포도당이 분해되어지는 과정을 갈 때 이게 보통 한 10단계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럴 때도 어떤 단계가 전체의 10단계의 반응을 페이스를 누가 조절할 거냐 하는 거를 이걸 가지고 찾아냅니다. 디스플레이 에너지 값이 어떻게 되느냐 보거든요. 각 단계마다. 그래서 얘가 페이스를 조절하는 왜냐하면 이 페이스를 조절하는 건 이건 뭐죠? 뭐 탄수화물 뿌듯이 쓸 거 아닙니까? 근데 탄수화물이 에너지가 충분한데 이걸 계속 가가지고 에너지를 뭡니까? 잘라가지고 에너지를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페이스를 조절하는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마라톤 할 때 페이스 메이커라고 하죠. 그런 게 누구냐 하는 걸 찾아낼 때도 우리가 이런 디스플레이 에너지 시스템만 보는 거죠. 그걸 보고 하는 이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볼 거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시스템이 상태가 바뀔 때 상태가 바뀔 수 있느냐 안 있는가를 볼 때도 우리가 이 변수 값으로 볼 거다. 네, 그 이야기입니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마칠게요. 예, 조금 빨라도 이렇게 해가 마치겠습니다. 여기, 네, 수고했어요.